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온 이승학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 갖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인사 의사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했던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꼰대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우리의 과거 그 경험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떠오르시거나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정 인물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꼰대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꼰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저희 연구팀과 함께 한국에서의 꼰대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의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 30만 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꼰대라는 개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꼰대와는 다르게 다른 개념이 나왔습니다. 고인물, 능력도 없는, 젊은 등등의 형용사와 명사가 꼰대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개념이 나왔다는 건데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또 다른 분석을 해봤습니다. 꼰대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 조직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꼰대가 많이 출현하는 조직에서는 전반적인 조직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더 많은 퇴사자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꼰대와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꼰대라는 현상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공통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지금부터 말씀드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도 사실 한국에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최신 기술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에서 약 1,500조 원가량의 돈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1,500조 원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성공으로 귀결됐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90% 이상의 돈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디지털 전환이 실행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킨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턴트인 해리 로빈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s not about technology 라는 아티클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기술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룸버그의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는 게 디지타이제이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할 때는 변화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의 인사 의사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인사 의사결정이 왜 중요할까요? 잘 돌이켜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의사결정은 대부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감과 경험 기반의 의사결정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People Analytics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이 2016년도에 옥시전 프로젝트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발현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원 가량의 돈이 피플 애널리틱스의 산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피플 애널리틱스가 이토록 주목받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HR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는 다르게 경험과 스펙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 의사결정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가요? 사실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은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바둑을 진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프레이아 오소본이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약 500개가량의 직무,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체되는지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일자리 몇 프로 정도가 대체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50% 이상가량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는 얼마나 사라질까요? 라는 궁금함에 프레이아 오스번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 기업의 직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69%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가령 10,000명의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약 7,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분석을 하고 경영진에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경영진이 정말로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그 걱정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했던 나의 예측은 얼마나 정확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2020년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사라진 일자리와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총합의 증분을 찾아봤고요. X축에서는 각각의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지는지에 대한 확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좌측편의 표와 같이 X축과 Y축의 관계가 우하향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실제로 프레이아 오스번이 이야기했던 사라질 확률이 높은 일자리는 정말로 한국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가지 정도로 직업군이 구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직업군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와 영양, 요리사였는데요. 그 직업군은 실제로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성되고 있었고 사라질 확률이 6% 미만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직업군은 이머징 잡이라 그래서 떠오르는 직업이었는데요. 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났고 상당히 적은 확률로 대체된 확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링 잡이라 그래서 사라질 게 걱정되는 직업군이었고요. 운영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며 네 번째 A 로스 잡이라고 명명을 해봤고요. 대부분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AI에 의해서 대체될 일자리가 예측되고 있는 사례를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전과 후에 리더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텍스트로 분석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비드-19 전에는 구성원들이 리더들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더욱더 많은 보상을 줬으면 좋겠어. 우리 리더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코비드-19 이후에는 보상과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구성원들이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해주세요.
나에게 심리적인, 물리적인 안전을 보여주세요. 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분석은 텍스트로 자유롭게 쓰게끔 한 다음에 토픽 모델링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활용했던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존비지온의 ERP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생성 경험과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성돼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다양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나이,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력 정보와 조직에서의 근무, 근태 등등을 알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의 행동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조직 몰입 혹은 이들이 언제 퇴직할지에 대한 예측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수레는 사각형 바퀴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의사결정이 사각형 바퀴를 단 수레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직감과 감에 의존한 이 수레를 끄는 행위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게 귀찮아서 동그란 바퀴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태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아마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정해진 미래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ERP 프로그램과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